안녕하십니까. 7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직언이라고 할까, 충언이라고 할까,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두 분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두 사람은 각각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올 것을 선언하고 그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윤 후보 또는 최 후보로 부르겠습니다. 첫째, 저는 그 두 후보에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어떤 뜻으로, 어떤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걸 묻고자 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두 분이 검찰총장, 감사원장 재직 시에 문재인 정권의 그 폭압적인 행위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그래야 막무가내식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각각 그 직을 박탈당하거나 그 직을 던진 분들입니다. 따라서 내년 대통령 선거가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수준의 대통령 선거냐,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이 자유민주 체제가 위협되는, 그래야 이 문재인 정권 이어서 유사 정권이 승계하게 된다면 자유민주 질서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고 김정은이가 서울로 오는 꽃길을 열어주며 경제적으로는 베네수엘라 꼴로 나는 그런 국가 파탄 지경에 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단순히 두 분이 직무상 분노를 느꼈던 공정과 정의가 파손된 걸 회복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이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 둘째로는 두 분이 대통령 하겠다라고는 의지 그리고 야망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자유로운 경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유권자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이고 두 분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내년 대통령 선거가 체제 전쟁의 성격을 띈 이상 이 야권 후보는 반드시 단일화가 돼야 되고 그 단일화가 되는 과정에서 두 분은 이 단일화를 견인해내는 도구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 이 말은 결정적 순간에 내가 양보하면 후보 단일화가 된다. 이럴 때는 양보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경선 과정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과정이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한 사람의 야권 후보가 되도록 하는데 반드시 도구가 돼야 된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 정권 아래서 내무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했던 조명옥, 김준현 두 분이 국민방위군 사건 등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성보 국방장관이 이것을 덮기 위해서 무소불위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두 분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면으로 사표를 던지면서 인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법과 제도에 따른 통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물러서고 그리고 야당의 길로 갔고 조명옥 박사는 종당의 대통령 야당 후보까지 된 일이 있습니다. 유사한 일이 이번 문재인 정권 아래 윤석열 그리고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에게서 이게 재현된 느낌인데 분노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짜르 전제 정치 때에 나온 말이, 러시아인들에게 회자된 말이, 분노하지 않는 자는, 이 황제 독재 체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자는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분노해야 된다. 그래서 두 분은 그 분노의 마음으로 각각 그 자리를 빼앗기거나 박탈당했습니다.
문 정권의 그 성격에 대해서 아마 두 분은 여러 경험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잘 꿰뚫어 보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종북 주사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골수가 있고 이 언저리를 맴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81, 82, 83 학번이 이제 주력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골수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골수파 이상으로 또 평양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이게 변두리에서 학생 시절에 반독재 투쟁 과정에서 주체 사상을 익혔다. 그러나 그 뒤에 이것이 옳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그렇게 해서 그 투쟁 과정에서 감옥에 갔다 오고 하는 것이 훈장처럼 되어가 그것이 오늘의 기득권을 쌓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과 행동이 후퇴할 수 없는 그런 주사파들도 있다고 한다면 이걸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사파들도 쉽게 되돌아올 수가 없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1945년 8.15 전후로 해가지고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한 것은 해방군이고 미군이 남쪽에 진주한 것은 이 점령군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인식 위에서 이 점령군이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을 괴뢰로 내세워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탄생하지 말아야 할 정권이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과 그 실세들도 다 그런 개념으로 이 체제를 바라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괴뢰 정권이고 친일파 정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이 도저히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그 생각의 근저부터 이게 기본적으로 틀리다. 완전히 적대 관계에 설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하는 걸 두 분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전히 문재인 정권 쪽으로 이 정권이 승계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국가적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5년 동안에 분명히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김정은에게 서울로는 꽃길을 내줄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렇다면 두 분이 검찰총장 감사원장으로 선택했던 공정정의가 훼손됐다 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개념의 자유민주 체제와 그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대통령 후보가 되고 경선에 나서야 되겠다는 이 순간에는 공정정의라는 개념은 그 훨씬 하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야권 후보가 단일화돼야 된다. 저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낙관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선거 때는 야권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으로 분열돼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얻은 표가 약 50%,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가 41%. 이게 어이없는 결과가 나와버리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분위기에서 촛불 시위라고 하는 아주 그 맹폭적인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만일 후보 단일화가 됐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멍청한 짓을 우리는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주인공들에 대해서는 촛불 시위가 아니라 횃불 시위와 방매를 든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에 입당해서 경선에 참가하느냐 아니면 제3당을 만들어서 이 종당의 국민의힘 당 후보하고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에서처럼 오세훈, 안철수와 같은 그런 방법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건 순리대로 하세요. 하는데 결국 종착점은 반드시 단일화해야 돼요. 그 단일화 하는데 두 분은 그 당사자로서 나 자신도 거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단일화 하는데 내가 희생되겠다 하는 이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던질 때는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은 각기 60대
초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2년생이에요. 지금 한국 나이로 80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가령 이번 기회에 그러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내가 포기함으로써 단일화가 멋지게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5년 뒤가 돼도 아직 70이 되지 않고 10년 뒤 돼야 70에 이른다고 한다면 이게 못할 바도 아니죠. 그래서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도구가 되고 길게 보시라 하는 것을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분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긴장된 말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긴장을 풀고 많은 이들이 저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잘 아느냐, 인연이 있느냐,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도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고 잘 아느냐 이렇게 물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연이 있지요. 뭐 우선 사법고시 뭐 선후배관이기도 하고 대학도 선후배관이기도 하고 특정 고등학교 선후배관이기도 하고 인연이 있으나 두 분과는 구체적으로 조우한 일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 아주 젊어서 모르고 스쳐 지나간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 속에 두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윤 후보 측은 그 본인과 그 측근에 제 측근 중에 아주 친교를 맺고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간접적으로 뭐 잘 알면 잘 알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사이지 그가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고 있을 때 저도 변호사니까 무슨 뭐 사건과 관계가 그를 만나거나 한 일체 없다. 그래서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으로 좌천되는 걸 보고 그걸 견뎌내는 모습에서 이 덩치도 크고 그 맷집도 대단하구나.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주목해 보고 이 순간까지 오게 됐다. 뭐 그런 것이 추상적 인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그 부친이신 그저께 작고하시고 내일 발인을 앞두고 있는데 우선 최영섭 전 해군 대령님에게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는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61년 4월에 진해에서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달의 훈련을 끝내고 처음 이 토요일 오후에 외출을 나가게 됐는데 저녁 9시까지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때 저와 같은 병과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저희 고등학교 선배이신 하 선배께서 저더러 이 박 후보생 이제 시내 아는 사람 있느냐고 없어요. 그럼 시간을 어떻게 보낼래? 나가서 뭐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 먹고 거기 뭐 해군 해병대 장교들이 자주 간다고 하는 흑백다방이나 들려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돌아와야지요. 그래? 그럼 날 따라오라고. 그 따라갔습니다. 그게 오후 한 4시쯤 됐는데 따라갔더니 어디를 갔느냐. 통제부 인근에 있는 여좌동이라고 동맹이 기획될 때 거기에 해군 장교 관사가 있었어요. 그 어떤 관사, 단층호텔 관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최영섭 중령이 계셨던 겁니다. 물론 사복을 입고 계셨는데 현관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를 맞이하는데 그 하선배하고는 지방간으로 자주 만나서 잘 아는 사이니까 아주 잘 왔다고 그 저를 소개했어요. 그 저는 현관에 서서 거수경렬했습니다. 그때는 훈련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4시가 조금 지났으니까 훈련병들이 이 배고픔을 느낄 것이라 생각돼 가지고 부인들어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의 어머니죠. 얼른 식사 좀 준비하라고. 그 순식간에 아주 쌀밥에 뭐 맛깔스러운 반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 훈련 때는 이 보리가 섞인 이 혼밥을 먹었었는데 그 단숨에 하선배와 저는 이걸 비우고 그러니까 최중령께서는 그때 호위구축함보다도 한 단계 낮은 프리키트함 함장으로 아마 복무하고 계셨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뭐 반찬도 더 갖고 오라, 국물도 더 갖고 오라.
그 다 먹고 차 마시면서 한참 얘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훈련 잘 받으라고 그래서 그 관사를 떠난 일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그 나이를 따져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56년생이고 이 일은 61년 6월 말에 있었으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 5세 때니까 그때 그 관사의 어린아이 모습이 옆방에 있어서 그런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관 이 최영섭 중령은 그 뒤에 대령이 되시고 그리고 제독이 돼야 되는데 해사 상교생으로서 별을 달지 못했다 하는 후일담까지 듣고 왔는데 이번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부친의 얘기가 나오고 그 부친의 회고록까지 나와서 그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인연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이런 인연이 있다.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